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35살 여자입니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요즘 참 싱숭생숭한데요. 결혼 앞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불안과 기대가 섞인 묘한 그런 기분을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초혼이 아닙니다. 처음 결혼했던 사람과는 결혼해서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는 전 남편에게 있었고요. 헤어지고 나면 전 남편 놈을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고 애써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하도 황당한 일을 당한 게 있어서 이렇게 제 사연도 한번 보내봅니다. 결혼할 때는 수많은 영상 매체 속 외도나 이혼 이야기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인간하고 끝내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인간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못했다는 분함이었습니다. 이놈의 법이 뭔지 우리나라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속인 두 연놈에게 뺨따기 한 번 못 때린 것도 열받고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라기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지 못한 것도 열받더군요. 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졌는데 바람 피운 두 연놈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에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힘들기도 했고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핫했던 여러 가지 상간녀 복수 얘기들을 보면서 내 얘기도 한번 알려볼까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든 생각은 그런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건 달라질 건 없더라도 등신 같은 남편이나 여우짓한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얘기할 길이 없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사연으로나마 제가 당한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에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았냐고 멍청한 여자를 욕하지는 마시고 이제 똑똑하게 잘 살고 있으니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래되면서 와, 내가 벌써 이혼한 지 5년이 넘었구나. 나 참 열심히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내년이면 남편이 될 사람과 행복한 연애도 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어찌 알아낸 건지 제게 연락했더라고요. 게다가 멀쩡한 목소리가 아닌 술에 잔뜩 취한 채였고요. 지혜야, 너 잘 살고 있냐? 누구 번호인가 했더니 미쳤어? 술 처먹고 왜 전화해? 난 할 말 없으니 끊을게. 다신 이러지 마. 한마디만 듣고도 소름이 돋더군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 인간이 다급하게 이러는 겁니다. 제발 끊지 말아봐. 지혜야, 나 벌 받나 보다.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사업도 다 망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말 듣는 순간 이혼하기 직전까지 자기 아들 편들던 시부모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인간 말대로 인과응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미 원망과 미움도 없던 때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일침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미 이혼까지 한 남보다 못한 그 인간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말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얼마 후 일이 커지고 결국 지금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나서서 해결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얘기하자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 놈과의 결혼 생활부터 사연을 풀어놓아야 할 것 같네요. 그 인간은 연애 때는 전 재산을 바칠 것처럼 헌신하다가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퇴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딴짓만 하고 저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를 몸이 안 좋아 쉬게 되자 아예 살림하고 밥하는 여자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핸드폰 액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주말에는 혼자 하는 외출도 잦아지고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종종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그러다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던 일이 일어난 건 결혼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친정은 부산인데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황금 연휴가 끼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친정에 미리 다녀오고 싶었는데 웬일로 남편이 뭔가 신이 난 듯한 모습까지 보이며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쉬는 김에 친정 가서 며칠 있다가 와. 내가 기차표 끊어줄 테니까. 한번 내려가기 힘드니까 간 김에 친구들도 좀 만나고 오면 되겠다. 5일씩이나 당신 혼자 괜찮겠어? 밥은 어떡하려 그래? 내가 애야. 알아서 챙겨 먹을게. 내 걱정은 말고 푹 쉬다가 와. 왜 그리 나를 친정에 못 보내서 안달이야? 혹시 나 없는 동안 신나게 친구 만나고 술 먹으려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러겠냐? 지금 밤낮 없이 돈 버느라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 잘 알면서 왜 그래? 어버이날 사위가 못 가는 게 죄송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잘 놀아드리고 와. 남편은 그 당시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휴일에 더 바쁜 사람이라 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에는 저 혼자 가야 했고요. 저는 한 채 의심 없이 남편이 오로지 저를 위해 친정에 보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오래간만에 친정에 간 김에 친정엄마와 맛있는 거 잔뜩 해먹고 푹 쉬다가 집으로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일하는 중이었고 아무도 없었는데도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쓰지 않는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거든요. 아시겠지만 향수 냄새는 환기를 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섬유의 벤 냄새는 더욱 그렇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를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 시트에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더 짙게 배인 향수 냄새를 확인하고 그때부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와이프를 친정 보내놓고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였을까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그간 남편의 행실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에도 연락하는 여사친들 때문에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던지라 더 의심이 갔죠. 그때 이후로 남편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던 저는 생각보다 빨리 외도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 폰으로 계속 전화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받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보세요 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대방의 오빠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누구냐고 물었죠? 누군데 지금 이 시간에 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나요?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황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왜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뭐 어때서요? 아직 12시도 안 되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 때문에 전화한 거라 제가 다시 연락드린다고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화한 사람이 당황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다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와이프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할 말 다 하고 끊는 거 보고 보통 여자애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여자가 남편이 따로 만나는 여자일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온 남편에게 말했더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금 그 여자와 남편과 사이에 뭔가 있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누구길래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야? 웬 여자던데 일 때문에 전화했대. 급한 거면 지금 전화해보지 그래? 아니야. 가게 아르바이트생인데 급여 때문에 전화한 것 같아.
내일 출근해서 말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얼버무리며 말했고 그냥 넘어가는 척 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잠 한숨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남편 외도 증거 잡아내는 법을 밤새 검색했고 얼마 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전화를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메신저 어플에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니 둘이 여행은 물론 제가 친정에 간 사이 집에도 끌어들였던 게 맞았고요.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면서도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이 말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조건 맞춰 적당히 결혼한 거지. 하지만 넌 달라.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은 사랑하는 너랑 했을 거야.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남자랑은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한참을 화장실에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전화해 물어봤죠. 물론 통화 내용은 녹음했고요. 김정은 알죠?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내 목소리 기억하죠? 하고 제가 먼저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새삼 너무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몇 살이냐 물었더니 24살이라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10살도 더 차이 나는 어린 년이랑 뭐 하는 것인지. 우리 남편 어떻게 만난 거예요? 유부남인 건 몰랐어요? 하고 물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면접 볼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같이 일하는데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마음을 안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당당히 대답하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나서도 만났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간통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마음 다잡아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그쪽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만 사랑한다 했다고요. 그냥 그쪽이 이혼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건 저도 사과드릴게요. 하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요?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보다 선수 쳐서 이혼하자 그러더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잘못은 네가 해놓고 감히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날개 달아줄 일 있냐? 순순히 이혼해주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면서 참고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위자료 내놔. 그럼 당신 말대로 이혼해줄게. 나 사업자금 하느라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 내 통장 지금 닦아서 보여줄까?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줘? 그거라도 주면 이혼해줄래? 남편은 제게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며 20년 전 자기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땅이라도 받으려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맹지나 다름없고 20년간 가격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 그대로인 지방의 땅을 말입니다. 살 사람도 없어 팔지도 못하는 땅을 준다니. 그냥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였죠. 어이가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솔직히 남편 말이 맞죠. 저는 바람 피운 남자랑 살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너무 분했어요.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모습에 그냥 순순히 끝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이며 상간녀 소송이며 알아보는데 그때 한번 더 절망감을 느낀 것이 우리나라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법이 관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 돈 문제였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니
복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소송에도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많이 써야 했고요. 물론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은 상태였고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려 수중에 겨우 비상금 1,000만 원 남짓 갖고 있던 재산 전부였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게 피해자인 저까지 미쳐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놈 바람 피운 거 알고 나서부터 제대로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악을 써봤자 내 삶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생각이요. 그 둘에게 복수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에게 투자하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끝에 저는 그냥 분노를 놔줬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위한다면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전 남편이 없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결심을 했죠.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법이잖아요. 남편 놈이 지금은 사랑한다는 상간녀와도 시간이 지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고 함께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리워하면 그게 정말 큰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은 포기하고 상간녀 소송만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의 절반이 날아갔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제 속이 다 타버릴 것 같아서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말을 꺼냈던 시골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2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합의 이혼했고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제가 결혼할 때 보탠 돈과 집에 들어간 보증금 깔끔히 정리했고 위자료 대신 남편 시골 땅 등기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네요. 상간녀 소송은 1년 5개월 만에 끝났는데 제가 승소하자마자 위자료 1,000만 원 상간녀로부터 칼같이 입금받았네요. 누가 보면 여자가 더 손해본 이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 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정집인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부모님과 한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고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밤에 누워있는 제 옆에서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무서운 게 힘든 게 조금씩 잊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다시 했는데 30이 넘어가니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저랑 잘 맞는 일이다 싶었고 지금은 저를 먹여 살려주는 일이 되었네요. 참 사람 일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긴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남자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기존에 새놨던 상가에서 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내 인생에도 봄날이 있나 보다 하는 날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마음을 여니 그때부터는 다른 것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예비신랑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가게가 붙어 있다 보니 식당에서 식사한 분들이 후식으로 저희 가게에 오는 일이 꽤나 많더라고요. 먼저 제게 다가온 건 그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소심한 목소리로 제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혹시 우리 식당 식사하신 분들 여기 오면 할인해서 커피 드실 수 있게 이벤트 같은 거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 없나요? 저희 가게도 좋고 사장님 가게도 더 손님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어느 날 제게 묻더라고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쑥스러운 듯 묻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눈치챘습니다. 남자 만나는 게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있냐는 말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 해봤네요. 한번 갔다 온 여자예요, 저. 지금은 혼자지만요. 머쓱하게 웃는 제게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지금은 싱글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그러길래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면 됐네요. 그 사람은 그 말만 하고는 웃으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제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게로 점심시간마다 음식을 해날랐고요. 밤늦게 마감할 때는 꼭 제가 문 닫는 거 확인하고 문 단속도 도와줬고요.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가 켜진 게 확실한데 제가 어영부영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저도 제게 관심 보이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 남편과 달리 훤칠한 키에 단단해 보이는 덩치가 일단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알면 알수록 친데레인 남자였죠. 원래 부산 남자들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다 표현하는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지만 제가 결혼에 부정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어서 저를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게 연애를 했는데요.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어른의 연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힘든 기억은 거의 잊고 제 삶에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저의 일상을 깨트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연락이었습니다. 처음 낯선 번호로 연락을 받고 나서는 그 인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술 처먹고 주정 부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받긴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지혜야, 난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어? 내가 당신하고 얼굴 볼 일이 뭐가 있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어처구니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신경을 꺼버렸고요. 며칠 후 오전에 가게에 나가보려고 친정집을 나서는데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겁도 없이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계속 이러면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네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딱 10분만 시간 내줘. 정말 조용히 할 말만 하고 갈게. 그럼 얼른 할 말만 하고 돌아가. 일단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자리를 좀 옮기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기나 하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본 그 인간의 행색을 찬찬히 살펴보니 뭐 그 인간도 좀 변했더라고요. 원래 마르긴 했는데 더 말라 보이는 게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 싶었고요. 그런데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 광경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전 남편 놈이랑 앉아있나 싶어 그냥 일어날까 하는데 그 인간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그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길래 저도 물어봤습니다. 대체 뭘 알겠다는 거야?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 거기까지 듣고 있자니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슬슬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혼이 후회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할 것이 뻔히 보였던 저는 이 악연을 확연히 끝내려면 지금 남자친구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신랑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나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차례로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다 나한테 등 돌려버리더라. 친구들도 하나같이 나 피하더라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다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 바람 피운 그년이랑 보란듯이 잘 살지 그랬어? 걔랑은 1년 살고 헤어졌어.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잖냐. 걔가 나랑 결혼한 것도 알고 보니 나 돈 많은 줄 알고 접근한 거더라. 진짜 나쁜 년이야. 나도 걔한테 사기당한 거라니까. 듣자 하니 그 동네 불륜 커플이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남편 사업까지 접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돈이 쪼들렸나 본데 그 어린 년이 생각 없이 돈을 써대는 바람에 빚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도 그냥과 헤어지면서 절반 넘게 내줬다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고 나는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지혜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나 용서해줘. 우린 다시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정말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미쳤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인간은 결국 제가 듣고 싶지 않던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라고? 누가 누구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제 문자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저의 현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를 올려다보던 전 남편 놈이 이러더군요.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대금 볼 일이나 보고 가시지 그래?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이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는 카페 밖으로 거의 들다시피 하며 끌고 나갔습니다. 덩치 차이 때문에 전 남편 놈은 질질 끌려나가더군요. 예비 신랑은 사실 유도 전공한 체대 출신이었거든요. 덩치 차이도 그렇지만 어지간한 남자 아니고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 당신 뭐야? 누군데 이런 행패를 부려? 당장 안 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 나달라고? 알았어. 지금 놔줄 테니 눈 감아라. 예비 신랑은 소리 지르며 버둥거리는 그 인간을 카페 문 밖에서 인도 쪽으로 번쩍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허리가 반으로 접히는데 저러다 병신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우당탕 소리와 함께 힘도 못 쓰고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울상을 지으며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아이고, 아이고. 당신 뭔데 엄한 사람한테 폭력을 써?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상해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그래, 고소해봐 어디. 나도 당신을 내가 결혼할 여자 스토킹한다고 신고해버릴 테니까. 뭐? 결혼? 지혜야, 너 남자 만나냐? 내가 남자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 무서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사니? 전 남편은 허리가 아픈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세상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너 다시 찾아와서 지혜씨 괴롭히면 나한테 반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오늘은 이 정도지만 다음에는 아주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지혜씨,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른 차 타요. 가게에 내려다 줄 테니까.
저는 예비신랑이 끌고 온 차에 올라탔고 그 인간은 벤치에 올라타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말없이 예비신랑 차에 타는 저를 바라보는 게 어찌나 통쾌하던지 똥차 같은 남편 때려눕히고 벤츠 예비신랑 차를 타는 순간 저는 5년 전 남편이 절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를 다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차에 오르는 제 뒤통수에 대고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소송을 해서라도 내 거 도로 찾아온다! 저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뭘 찾아간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지혜씨, 저 인간 전 남편 맞죠?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혹시 그동안 연락 온 적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묻길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 인간이 갑자기 찾아와 합치자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도로 찾아갈 거라는 말의 뜻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 문득 5년 전 제게 떠넘기듯 줬던 시가 2천 몇백짜리 땅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그거 등기만 가지고 있었지 그동안 아예 기억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성우 씨, 제가 짚히는 게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혼할 때 그 인간한테 위자료 대신 땅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치가 없어서 재산세만 나한테 떠넘긴다 싶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 인간이 분명 제가 좋아서 합치자고 할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그날 일을 마치고 땅 등기 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시지가를 검색해 보니 5년간 무려 그 땅이 30배가 오른 겁니다. 남편이 물려받고 20년 동안 가격이 안 변하던 땅인데 5년 만에 30배나 오른 건 그 주변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였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도움 안 되던 인간한테 받은 땅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부동산에도 따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봤는데 확실하더라고요. 그제야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군요. 교활한 그 인간은 여자 때문에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아마 그 땅을 알아봤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나한테 준 거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나름 머리 굴리다가 생각한 것이 아마 저한테 굽히고 빌어서 다시 합치고 나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 인간 내 눈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반 죽여놔야겠네요. 지혜씨 위험하니까 당분간 나랑 출퇴근 같이 해요. 저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땅이 이렇게 오른 것도 몰랐겠어요. 이혼할 때 어떻게든 팔려고 했는데 살려는 사람도 없었던 땅이거든요. 그 이후 거짓말처럼 전 남편 놈은 연락이 없었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달 후 저희 집으로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원고는 전 남편이었고 증여재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내 생각이 맞았구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역시나 이혼 직전 제게 증여한 그 땅을 욕심낸 거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허리 반 접어준 걸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젠 제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장 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심이고 뭐고 바로 기각될걸요? 법적으로 고객님이 그 땅 받은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 남편이 착수구만 받으려는 양아치 변호사한테 당했어. 소송 대행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돈 안 되는 사건이네요. 답변서 접수해봤자 이건 조정도 안 나옵니다. 남편분 건 그냥 기각이에요, 기각. 종종 빚이 많으면 배우자한테 재산 증여하고 위장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객님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땅이고 법적으로 증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장에 최대한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 말이 맞더라고요. 전 남편이 야심차게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데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은 울고 있었겠죠. 불쌍한 척했는데 실패했으니 법의 이름이라도 빌어 빼앗고 싶었을 텐데 그마저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당한 게 있어 함부로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인간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소송 이후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라 무신고 받았는데 그 인간이더라고요. 거의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래. 다는 안 줘도 되니까 그 땅 팔면 나 현금으로 1억 정도만 떼줄 수 없어? 지금 그게 몇 배가 올랐는지 알지? 그래도 너 내 덕에 그 땅 차지한 거잖아. 예정을 봐서라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다 너. 1억 같은 소리 하네. 나한테 준 땅 도로 빼앗겠다고 소송까지 한 인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그 땅 가져가려고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설마 했어. 그거 당신이 나한테 죄책감 덜 자고 죄값 대신 준 땅인 거 혹시 잊었어? 계속 이러면 나도 당한 만큼 똑같이 해줄 거야. 당신 내 애인 저번에 봤지? 이번엔 당신 다리 부러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전화로 이러지 말고 아예 와서 말하지 그래? 지혜야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사기꾼년 만나서 인생 망했잖아. 나 그걸로 죄값 치른 거야. 내 인생은 이혼한 다음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나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 지혜야, 나 너무 후회해. 다시 합치자고도 안 할 테니 제발 부탁인데 그 땅 팔아서 나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찌질할 수 있는지 정말 찌질함의 막판을 그날 봤네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여자와 살겠다고 나에게 비습고 준 인간이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이제 확실히 끝내야겠다 싶어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혼녀로 만들었고 몇 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어린애처럼 징징대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당신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이 악물고 버텨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마침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내 여자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랬지? 진짜 내 손에 죽고 싶냐? 아니지. 아예 지금 결판 내자. 내가 너 있는 대로 갈게. 주소 찍어라. 지금 당장 가게. 몇 분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고 통화를 마친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그놈 연락 못할 거예요. 내가 살다 저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은 또 처음이네. 혹시 또 연락 오면 그때는 진짜 경찰의 힘을 빌려야지 별 수 없네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별꼴 다 보고 정말 제가 창피하네요. 그런 말 말아요. 이런 거 제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제 그런 인간은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 앞날만 걱정하자고요. 자기 일처럼 씩씩대며 저의 일을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솔직히 좋아하는 여자 전 남편이 찾아와 저런 행패 부리고 못 볼 꼴 다 봤는데 불쾌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질투나 불쾌함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맡겨봐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언젠가 한 번쯤은 후회로 물든 전 남편 놈의 얼굴을 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런 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이혼하고 나서 난 힘든데 전 남편과 상간녀의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는 옛말이 정말 맞기는 한가 봅니다.
아무튼 다시는 얼굴을 볼 일도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봄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땅은 팔아버렸습니다. 부모님 일부 드리고 아직은 현금으로 두둑하게 갖고 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예비 남편은 이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처음 결혼할 때처럼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할 것도 없네요. 예비 시부모님 뵐 때 저 싫어하실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고음 같은 아들 노총각 면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런 사람과 가족의 인연을 맺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나 싶어요. 저는 이제 지난 일은 다 묻어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이제 없을 듯 싶기도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앞으로 잘 살라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